안녕하세요. 시골 작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골 작은 학교에서의 생활, 거주, 치안과 관련하여 Q&A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수업, 전문성, 업무와 관련하여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는 당연히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학교에서 업무가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2026년도 저희 학교 업무 분장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러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빼곡히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 업무는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블러를 풀어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업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업무도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있는 업무보다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업무에서 적혀있지 않은 걸 더 하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 거를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사실 큰 학교에서 부장급 혹은 그 부장급 이상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 대외 활동을 나간다고 하면 인솔, 그다음 품위 등등등 모든 거를 선생님 한 분이 다 맡으신 거를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업무마다 사실 일이 정말 많다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학교에서 부장을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자리로 가서 업무를 보고 계속 업무 보고 수업하고 업무 보고 수업하고 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그냥 일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학교 끝나고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틈틈이 일을 해야 되고, 근데도 사실 4시 반 정시 퇴근까지 일을 못하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절대적인 양 자체가. 그래서 업무 강도는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소위 말해 빡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장이 많이 잦나요? 출장도 사실 정말 많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출장은 개인이 얼마나 직무연수 혹은 자율연수 등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정말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제 나이스 출장 상식 목록을 보여드리면 정말 빼곡하죠. 이게 1년치 목록이 아니라 그냥 한 달을 찝어서 이렇게 캡처해온 거고, 더 많은 달도 있고 더 적은 날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5-6번 이상은 출장을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연수뿐만이 아니라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출장도 굉장히 많아서 출장 공문도 이렇게 많이 오고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오늘 요거 영상 촬영 준비하기 전에 안 그래도 업무 한번 확인하려고 에듀 파일을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또 출장 공문이 2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은 만큼 당연히 출장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명이 맡아야 되는 업무가 큰 학교에 비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무에서 출장 공문을 보낼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출장도 굉장히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작은 학교거나 시골 학교일수록 강사 구인이 힘들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가르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잘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제 본교 교사가 방과후나 등등 늘봄이나 이 강사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원칙적으로 강사를 구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컨택하는 게 본교 교사,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고, 또 웬만하면은 방과 후 강사까지 내가 직접 할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방과 후를 교육청에서 이제 위탁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로 다 이렇게 보내주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방과 후 강사 대신 내가 직접 가르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식학급, 이것도 은근히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나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이 복식학급에 걸릴 확률은 갈수록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학년군별로 학생 수가 합쳐서 9명 미만이면 이제 그 학교는 그 학년군을 복식학급으로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5명 미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들께서 막 복식학급 되네 마네 막 심란해하고 계셨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1학년, 2학년 합쳐서 학생 수가 5명이거든요. 막 그렇게 심란해하고 있는 와중에 그 기준이 딱 그렇게 완화됐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아슬아슬하게 복식학급 편성을 피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식학급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복식학급 편성 및 복식학급에 걸릴 확률도 당연히 조금이라도 낮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인수 학생 대상 수업의 장단점은,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학생 개개인 지도가 좀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학습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특히 좀 용이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어려워하는 학생한테 더 많은 거를 알려줄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은 큰 장점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수업 준비물을 이제 구매할 때 비용이 좀 적고 아무래도 관리가 편하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은 만큼 당연히 그 수업 준비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교구들도 덜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은 교육활동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되겠죠. 특히 체육 수업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고, 교육활동은 제약이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구성도 힘들 때가 있고, 뭐 팀을 나눠서 해야 되는 활동도 힘들 때가 있고, 여러 명이 필요한 활동들을 못할 때도 있고, 티볼 같은 거는 인원이 아예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요런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럴 때 이제 학년군별로 합쳐서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 이제 수업이 교우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3명인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의 학생끼리만 친하고 1명의 학생이 이제 좀 소외된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고착화가 되다가 그게 이제 더 교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끼리만 이루어진다거나, 여학생들이 좀 많다고 하면 여학생들끼리 좀 미묘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공개 수업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개 수업이라 하면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고 발문을 던지고 이런 과정이 좀 드러나야 내가 좀 수업하는 맛도 나고 어떻게 보면 좀 보여줄 것도 많은데, 학생 수가 적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이 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은 것 같습니다. 도시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넘나들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관내에 있는 학교들끼리 모여서 같이 뭐 뮤지컬을 관람한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체험학습을 간다던가 체육 교류전을 진행한다던가 요런 교육과정 운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마을알기 체험학습이라고 저희가 있는 학교 근처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린이날 같은 때 이제 행사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학부모회에서 별빛 야행이라고 이제 운동장에 막 텐트도 치고
마시멜로도 구워주시고 떡볶이 오뎅도 해주시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 시골 학교의 어떻게 보면 특색이면서 저희 학교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딱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구나. 교실 수업의 육체노동 비중은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요즘에 환경교육이 요즘이 아니라 전부터 이제 계속 강조가 되었다 보니까 도시학교에서도 환경교육 텃밭 가꾸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강조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근처에 또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김장을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는 곤충 채집도 같이 하고 밖에서 이제 같이 책 읽는 그런 활동도 하고 하는데 막 엄청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뭔가 학교 특색이나 학교 강점으로 밀고 가시려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체험학습도 사실 정말 많이 갑니다. 업무만큼이나 도시학교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감이 안 오시니까 저희 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맡았던 학년만 해도 최소 10번은 갔고 찾아오는 수업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사실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이나 리더십 캠프나 이런 것들이 끼기 때문에 또 더 많이 가게 되고 더 길게 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많이 간다고 할 수 있고 체험학습 안내장도 당연히 정말 많이 나가고 아마 체험학습도 이제 작은 학교에 와보시면은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인가? 시간이 다르게 흐르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 학교가 특히 더 많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사실 이 전학공은 좀 내실 있게 운영되기가 힘든 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도 많고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자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사실상 만나서 조금 얘기하고 헤어지거나 아예 솔직히 말하면 그 전학공 시간을 할애를 못한 적도 많고 저희는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희만의 시간 이게 아니라 무조건 업무 위주이기 때문에 전학공은 사실상 운영되기가 쉽지 않다. 자, 지금까지 시골 작은 학교 현실, 그 중에서도 업무, 수업, 전문성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사, 대인관계, 학교 분위기를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